후보는 공공아파트 재건축을 강조했고요. 정원호 후보는 실속형 아파트 공급을 내세웠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인허가 속도 개선과 시민펀드를 통한 재정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네. 또 어제 국회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열렸는데 여야가 역시 거세게 충돌했죠. 네, 여야는 시작부터 서로를 향해 특위위원 자격이 없다는 비방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에 관여했던 이건태, 김동아, 김승환 의원은 특위에 있으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서 이들의 특위 참여를 문제 삼았고요. 민주당은 그러면 윤석열을 방어했던 분들도 다 사퇴하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명단도 도마에 올랐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특위로 부르자고 국민의힘은 요구했고요. 민주당은 국정조사 취지를 흐리려는 수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국 특위는 민주당 주도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 남욱, 정영아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특위의 취지는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정치적으로 수사를 조작했을 수 있다며 그 여부를 살피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관련된 인물인 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르자면서 사건 자체를 다시 조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충돌에 민주당은 쌍방울 사건 검사의 녹취를 회의장에서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이 될 쌍방울 사건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4월 14일에 열린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예. 오늘 다리 바뀌어서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출근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에서는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마무리됐는데요. 정체 정도가 더 심해진 이유입니다. 행주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30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여의도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문호 구리 쪽 보니까 행주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입니다. 부곡 부근에서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북수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 방향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체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오늘은 중동 사태가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한 달 넘게 누적된 피로감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작은 긍정적인 뉴스에도 반응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장을 누르고 있던 변수가 전쟁 장기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려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란은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고 미국 역시 올해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긴장 완화 기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번 미국 증시의 상승은 펀더멘털 개선이라기보다는 리스크 축소에 따른 반등이었습니다. 네, 오늘 상승폭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주식시장 상당히 강했습니다. 예. S&P 500은 2.9%, 나스닥은 3.8% 상승하면서 2025년 5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더 강하게 움직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단순 반등이 아니라 리스크 자산 선호가 빠르게 회복됐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NYSE 틱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게 특정 시점에서 오르는 종목 수와 하락하는 종목 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인덱스입니다. 예. 이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시장이 시총 대형주 위주로 강하게 끌어올려진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동시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숏 커버랑 신규 매수가 겹친 리스크온 장세였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자, 리스크 축소에 따른 반등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리스크는 사실 남아 있잖아요. 예, 중요한 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 시장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개방이 되는지 여부인데요. 현재까지 전쟁이 5주째 이어지면서 실제 물류 차질 그리고 인프라 피해가 발생을 했고 에너지 공급도 여전히 불안정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란이 단순히 물러나기보다는 재발 방지 보장을 또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 난이도 높은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 반등은 기대에 기반한 랠리였지 확정된 결과에 의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앞으로 증시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뭐 결국은 전쟁으로 시작된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우려들이 종식되는지 여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첫째는 실제로 휴전이나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는지, 둘째는 당연하게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여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꽤 중요한데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유가가 추가로 하락하는지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확인이 되어야 이번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흔들리면 이번 상승은 그냥 단기 숏커버 랠리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희망에 베팅한 상황이니까요. 네. 지표상 흐름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전쟁과 별개로 경제 데이터가 완만한 안정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예상보다 상승했고 고용 시장도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구인 건수 감소와 채용 둔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완벽한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요. 예. 두 가지 데이터를 볼 때 둔화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의 지표가 나온다면 전쟁 리스크만 완화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자산별 흐름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전체적인 자산시장 흐름은 리스크 온 그리고 금리 하락 조합입니다. 주식시장이 오르는데 특히 기술주가 올랐고요. 달러 약세와 장단기 국채금리 동반 하락은 시장의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는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다만 금 가격이 동시에 오른 거는 완전한 리스크 온보다는 일부 해지 수요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자, 우리 증시는요. 3월 마지막 영업일에 큰 폭으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예, 환율 급등, 외국인 매도, 그리고 반도체 급락까지 겹쳤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4.26% 급락하면서 5,052포인트, 코스닥도 4.94% 하락하면서 1,05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530원을 돌파하기도 하면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높은 환율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이어지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조 8천억을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는 4.2% 급락, 마이크론도 10%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돼버린 하루였습니다. 네. 3월 증시, 우리 증시 참 어려웠던 장세였던 것 같아요. 예, 3월에 주식시장이 20하루 열렸거든요. 예. 그런데 그중에 8번은 장중에 5%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에 한 번꼴로 급격한 변동성을 겪은 겁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5개월 이동평균선을 깨고 지수가 하락하는지가 중요했는데요. 3월 말 종가 기준으로 5개월 이평선이 4,932포인트라서 이 밑으로 내려가서 끝나지 않은 것을 보면 4월의 반등을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급격하게 오른 이격을 조정하는 구간이다. 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글로벌하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금이 90% 수준이니까요. 네. 우리 시장으로서는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지점 위에서 끝난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지난 3월에 극심한 변동성이 금융위기 당시 주식시장하고 자주 비교가 됐는데 실제로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예, 우선 코스피 지수가 3월에 19.08%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 기록이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에 23.13%가 하락한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시장이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된 1998년 이후로 보더라도 역대 두 번째 낙폭입니다. 컸네요. 네, 그때와 비교를 해보자면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던 2008년 9월 15일 이전부터 코스피는 2008년 하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10월에 크게 하락을 했던 건데요. 네. 지금은 반대로 우리 주식시장이 글로벌 1위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엔 조정 형태의 하락에 나타난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우리 증시 많이 올랐다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또 조정세도 그만큼 급격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수가 크게 움직였다는 것은 결국 반도체 투톱의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3월 한 달 동안 21.77% 하락을 했는데요. 네네. 이 기록이 닷컴 버블이 있던 2001년 9월에 26.32%를 기록했던 이후로 가장 큰 낙폭입니다. 네. SK하이닉스도 과거를 보면 금융위기 때 지수의 낙폭과 궤를 같이 했었거든요. 2008년 10월에 44%, 11월에는 거기에서 32%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예. 근데 이번 하락이 바로 이 금융위기 때 하락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겁니다. 그렇지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역사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5개월 이평선 위에서 끝났습니다. 5개월 동안 꾸준히 두 종목을 사모은 분들이라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삼천당 제약이 어제 하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네, 압도적인 시총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던 삼천당 제약이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코스닥 시총 2위 에코프로와 5천억 차이로 가까스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동안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계약이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것이 더해지면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예예. 올해 2월 6일에 영업실적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4월 23일을 시한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참 투자자들이 이런 소식을 접하면 주식시장에서 정말 수익 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예, 주식시장이 결국 돈으로 전쟁을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고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이야기냐면 네. 나 혼자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내 포트에 담는 것보다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좋게 보고 이쁘게 볼지를 판단하고 그 종목을 내가 갖고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시장의 편입비를 늘리는 건 네. 대중이 공포를 느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떠나야 한다고 할 때 나는 주식시장의 비중을 늘려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환호할 때 나의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내 수익률을 온전히 지키고 또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흐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2월부터 매달 초 이어져 오던 폭락이었죠. 2월, 3월. 그런데 네. 오늘은 크게 오르는 코스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코스피 야간 선물이 6.09%로 크게 상승하면서 끝나서 네. 오늘 코스피의 시초가는 5,300 이상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10년 동안 코스피의 4월은 지수가 12개월 중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던 달이거든요. 네. 그 움직임이 이번 달에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가 4월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려서 이번 주 우리 시장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4월 첫날인데 오늘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의 5에서 20, 강원도와 경상도의 5에서 10,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으로 양은 비교적 적겠습니다. 네. 이 비가 오는 동안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중부와 전라도, 경북 북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오후까지 동해안 지방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네.
비는 내리지만 기온은 계속 포근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아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 광주와 부산이 17도, 청주와 대전이 16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지만 중부지방은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네. 서울의 낮 기온 내일은 18도, 모레 금요일은 21도로 갈수록 올라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강원 내륙산지, 내일과 모레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요새 뭐 비, 기온만큼 미세먼지 챙기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오늘 상황은요. 네,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쌓이고 있어 오늘 세종과 충북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또한 인천과 충남은 오전에, 서울과 경기 남부는 오후에, 충북과 대구는 늦은 오후부터 나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내일은 서풍을 타고 국외 스모그까지 들어와 공기가 더욱 탁해지겠습니다. 예. 내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것으로 예보돼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모레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1부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함께 정치권 현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뭐 정신없습니다. 예. 네, 서울에 있다 부산에 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지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예. 동탄 문제도 챙긴다고 이제 아침 일찍부터 동탄에 돌아다니고 또 오후에 여의도 와서 일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 난리도 아니시군요. 네, 난리도 아닌 곳이 예.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거기는 뭐 터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어제 오전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한다는 소식을 접했고요. 네. 또 오후 늦게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 신청이 또 받아들여졌어요. 예. 뭐 이전에 또 국민의힘에 몸담으셨잖아요. 예, 예. 이런 공천 상황 예상하셨어요? 그 이제 2022년도에 이준석 당대표가 지방선거 관리할 때 얼마나 당을 순탄하게 관리했던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4년 만에 저 당이 저렇게 됐습니다. 예, 그때 많은 이제 윤핵관들이 이준석 때문에 당 망한다고 했지만은 자기들이 득세하고 당 망하는 거죠. 예. 지금 사실 그 주호영 의원이 신청한 예. 그 경선 배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예, 예. 이번 주 내에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이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예. 이런저런 요건을 검토를 세밀하게 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김영환 그 현 지사가 예. 솔직히 가장 민심이나 이런 측면에서 뭐 컷오프에 대한 뭐라 될까요? 뭐 반발이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김영환 지사 것이 인용되면서 가처분 인용되면서 네. 다른 사람 것도 그럼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오늘 여의도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읽히죠. 예. 그런데 지금 주호영 의원이 또 어제 장동혁 대표를 만났다는 소식이 있고 예. 보도에 따르면은 장 대표에게 공천을 바로 잡아달라. 그래서 장 대표가 그 요청 숙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오간 걸로 예.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뭐 그분들이 어떤 대화했을지 뭐 추측할 이유도 없지만은 뭐 조영 부의장 입장에서도 예. 사실 뭐 본인이 어떤 행동들 예고하긴 했어도 그 행동을 하기는 싫을 겁니다. 누가 그런 행동을 하고 싶겠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탈당이니 무소속 출마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네네. 본인의 경우에 흠집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보면은 그 주호영 부의장은 굉장히 지금 개인적으로 고달프고 또 번뇌에 빠져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근데 뭣도 모르고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네. 부추긴다. 뭘 부추긴다는 말씀이실까요? 뭐 누군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 그런 영남에서 보궐선거만 만들어 가지고 배지 한번 달아보려는 세력이라든지 네.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부의장도 굉장히 화가 나실 겁니다 지금. 네.
어제 오전에 나왔던 네. 이정영 공관위원장의 또 한 번의 사퇴 그리고 공관위원 전원 사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번엔 진짜인 거죠. 지난번엔 다들 가짜라 생각했고요. 네, 이번엔 진짜죠. 딱 그렇군요. 보면. 네. 왜 근데 사퇴하는 거죠? 뭐 이 가처분 같은 것도요. 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가지고 심리 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분위기 안 좋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원래 공천에서 공관위원장의 권위가 있으려면은 누구 자르는 것 갖고 이제 신나면 안 되거든요. 누굴 데리고 온다가 이제 뉴스가 나야지 좋은 건데 인재 영입이요. 지금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이 와가지고 누구 자르는 거는 굉장히 뭐 열심히 기사가 났는데 누구 넣는 건 하나도 기사가 안 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수 진영이 인재풀이라는 것이 가서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누구 자른다고 넣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지금 그게 아마 제일 뼈 아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경기지사 네. 후보로 유승민 전 의원을 계속 영입을 시도하다가 어제 그냥 유승민 전 의원 시도는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경기지사는 기존에 지금 경선에 참여하시겠다고 한 두 분 외에 추가로 나설 분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없을 건가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네. 이제 이틀 3일 뒤면 이제 주소지 이전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뭐가 누구를 영입한다기보다 있는 카드 안에서 골라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정현 그 위원장에도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예. 추가로 공관위를 또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너무 국민의힘 얘기를 많이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뭐, 워낙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뭐, 전개된 것 같아서요. 독이 든 성배를 누가 들겠느냐 하지만은 꼭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지명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대구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이제 공식 출마하겠다고 예. 선언을 했고요. 지금 앞서 저희가 주호영 의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2파전이 될지 3파전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는데 예. 현재 대구 지역 민심 흐름 어떻게 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두 가지 갈래로 나뉠 것 같아요. 대구 그 시민들이 대여 강경 투쟁을 바라느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정권과 협력해가지고 대구의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선호가 갈릴 텐데요. 예. 그게 하나의 갈림점인데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름 없음이 여론조사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택보다는 결국은 대구라는 곳에 진정성 있는 공약을 내는 쪽이 어디냐. 이렇게 해서 저희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네네. 네, 저는 선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구를 내주면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권영진 의원이 이제 사실 저 국민의힘 안에서 뭐 개혁파라고 할까요, 소장파라고 해야 될까 하는 일군의 그 의원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당정 지도부에 압박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12월 3일 계엄 1주년 메시지도 그렇고 몇 가지를 주도했는데 그 메시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뒤로부터 한 달 동안 무조건 사퇴해라를 계속 이제 주구장창 외쳤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어떤 조건을 합리적 조건을 세워놓는 거죠. 뭐 합리적인 얘기죠.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지는 건 이제 지역적인 기반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면 세 판 짜야 되는 건 맞는데 네네. 이게 관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메시지가. 예,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이 이제 돼야 되는데 사실 권영진 의원이 아직까지 그 정도로까지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지금 대표님이 최근에 그 부산시장 네. 정의안 후보 지원을 해서 부산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이제 부산도 전통적으로 보수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가서 민심 좀 접하시니까 어떤 흐름이세요? 부산은요, 그 굉장히 대한민국의 제2도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기대치가 높아요. 예, 항상 많은 것들을 발전을 기대하고 하는데 계속 젊은 인구 유출되고 이래가지고 예. 뭐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가 자조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부족해지는 젊음을 대표할 후보가 정의안 후보고 네. 지금 아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제일 젊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산에 아픈 기억이 좀 있습니다. 부산이 과거에
두 분의 시장, 이 각 당에 3명씩 수사를 받고 이러다가 이제 임기를 마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지금 좀 발전에 뒤처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그런 행정의 단절이 크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과거 한 번씩 그런 책임이 있었던 곳이고 네. 특히 이번에 뭐 통일교육 관련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완벽하게 혐의를 벗지 못하고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분이 어떤 대중 지지율이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런 부산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네. 그런 악몽을 다시 일깨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젊고 그리고 도덕적인 흠결이 없고 그리고 뭐 이 신원서판 하나 어디 빠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한 후보가 알면 알수록 이제 많은 지지를 받을 거라 기대합니다. 네. 부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번에 부산의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육성되는 계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네. 아마 정의한 후보의 성장과 약진이 부산 선거에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재선을 하면서 피로감에 있는 그런 어떤 박형준 시장과 그리고 뭐 지금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 사이에서 저는 네. 정의한 후보 돋보일 거라 봅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흐름이요. 자중질환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흐름이 좀 짓궂긴 합니다. 질문이. 개혁신당한테는 호재가 될까요? 이게 개혁신당이 그 보통 대안이 되려 그러면은 아주 그래도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총선에 같이 이제 사실 신규 정당으로 참여했는데 예. 소위 말하는 그 당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여유가 있다 보니까 비례표를 이제 사실상 조국 혁신당이 나눠주고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진영 차원에서. 그런데 보수 진영은 그 여유가 없었고 지금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보수 진영에 기댄다기보다는 네. 결국에는 뭐 가운데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이고 저는 지금 예를 들어 민주당의 폭주라는 것 저는 그거는 합리적인 유권자에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사법제도 뭐 수사제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가져가고 있고 이거는 만성질환처럼 나타날 거거든요. 딱 어떤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탁 터지기보다는 예.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나쁜 일 한 사람은 뭐 처벌도 안 되고 재판 한번 받으려니까 뭐 돈 많은 사람은 재판 지질 끌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공권력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그런데 네.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의 인사들에게는 예를 들어 전재수 의원 수사받는 것처럼 예. 수사도 한없이 늘어지고 뭐 권성동 의원은 구속돼 있는데 비슷한 건으로 지금 수사받는 전재수 의원은 기고만장하게 지금 선거 나온다 그러고 이런 걸 보면서 정의가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면요. 네. 대안 세력을 찾게 돼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내란 계엄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과 지금 뭐 폭주한 지 벌써 1년 됐거든요. 민주당은. 둘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는 분이라면은 조금씩 이제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고민할 겁니다. 네. 자,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한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고 또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또 가동이 되는 시점이라서 네.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 통화 녹취 내용 좀 들으셨죠, 대표님? 예. 근데 뭐 선거 앞두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네. 사실 이게 뭐 박상현 검사가 그쪽 변호사랑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뭐 갑자기 생긴 파일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선거 앞두고는 타이밍을 재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뭐 대여섯 달 전에도 있었을 텐데 이 파일이 그걸 그때 얘기하면은 그 사이에 진위도 규명되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거라 판단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약간 검증이 애매모호한 시점까지 이제 딱 타임라인이 끊어가지고 보통 이런 걸 내놓게 되는데 네네. 뭐 실제로 뭐가 더 있을지 모르고 어디서 이게 지방선거 전에 어디서 이제 맥락이 끊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세요. 명태균 사건 같은 것도 보면은 대선 내내는 이렇게 춤추고 브루스를 추다가 지금 보면은 명태균 씨는 제기된 혐의들 무죄 받고 지금 그거 제기했던 민주당 의원들 양심이 있으면 한마디씩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태 얼마나 많이 봤으니까 뭐 윤지호 사태도 그렇고 저는 당장 명태균 사태 때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춤췄던 분들 그리고 뭐 사드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드 때 뭐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이렇게 춤추고 했던 분들. 네. 이게 참 민주당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좀 이 폭로 정치, 네, 이런 것들이
좀 하려면 제대로 이제 좀 국민들의 야권이 충족해야 되는데 딱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개혁신당에서 녹취록 전체 공개하라고 얘기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맥락과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어디서 뭐 스물스물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파일이 아니라요. 네. 애초에 뭐 몇 년 전부터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대선 때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 뭐 하는데 지금 갑자기 아니 대선이 진짜 죽고 살고가 달린 선거일 텐데 대선 때 본인들이 이걸 꺼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때도 이걸로 뭐 어차피 끝까지 가봤자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런 거였을 거고 아마 파일이 더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뭐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리고 앞에 맥락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네. 뭐 공천 관련 대화를 저한테 보여준다 그래 갔을 때 저는 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건 앞에 무슨 내용이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정도로 신중하게 이런 것을 다루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때 그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에 대한 제가 좋은 감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딱 취득했을 때 이건 내가 폭로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거 내가 내 스스로도 완결성이 있다 생각하지 않는 거는 네. 폭로하지 않겠다가 제 양심인 거거든요. 예. 근데 정치한다면 좀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봅니다. 네. 지금 또 어제 같은 경우에 그 김재섭 의원이 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성동구청장 시절에 여직원과 단둘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서류에는 남성을 허위 기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바로 정 후보 측에서 성별 오기는 단순 실수고 단둘이 해외 출장 간 게 아니고 11명이 같이 간 정당한 공무다. 그래서 벌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이런 의혹 제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성동구청의 해명이라는 것이 그 공무출장 가본 사람들이면 다 아는 뭐 약간 좀 이상한 해명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행사에 갔다고 하잖아요. 그 민주주의 어쩌고 하는 행사. 거기에 가니까 한국 사람 11명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성동구에 출장 간 사람 2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비슷한 예로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그 CES를 다녀왔거든요. 네. CES가 막 한국 사람 수천 명 있어요. 가면 거기 수천 명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저녁에 어디서 밥 먹는지 뭐 하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무슨 멕시코에서 했던 행사에 뭐 한국 사람들이 11명 어떻게 해서 갔겠죠. 각자 다른 기관에서 돈을 받아 지원 가고 뭐 각자 다른 이유로 가고 해가지고 거기에 원이 있던 거죠. 지난주에 저희 개혁신당 의원이 대만 갔거든요. 네. 대만의 어떤 포럼에 참석하려고요. 네네. 근데 대만에 가기 전까지 몰랐는데 갔더니만은 그 이재호 민주화재단 이사장님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니까 저희가 또 그 차 한 잔 마시자고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건 가서 한 거지. 저희가 애초에 갈 땐 저희 셋이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이 김재섭 의원의 그런 폭로에 놀라가지고 이제 그 출장 기획서 보면 2명밖에 없더만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멕시코 와서 누구 만난지 뭐 그거는 다른 얘기고요. 그거는. 예. 이런 공세를 또 받는 쪽에서 네거티브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네. 유의미한 공세라고 보세요. 저는 뭐 김재섭 의원도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뭐 결정적인 낙마 사유다 이렇게 사고가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자료 제출 요구하고 예. 성동구에다 이런 자료를 요구했더니만은 이거 성별부터 가리고 뭐 틀려가지고 갖고 왔다 이러니까 굉장히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무시한 거잖아요, 국민을. 그것도 성동구가 그 국민의 그 권위를 대변하는 기관에 대해서 사실 허위 정보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실수라고 이제 성동구 측에는 주장하고 있지만 네. 분명히 이 자료를 요청받으면은 그 공무원이 바보도 아니고 이거 왜 보낸지 알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어떤 제보를 김재섭 의원이 받았기 때문이고 누구랑 간지를 알려달라고 한다는 거는 그 누구의 굉장히 그 방점을 찍고 김재섭 의원이 질의하는 건데 그걸 성별부터 거꾸로 썼다? 자, 그러면 애초에 그 성별이 틀렸는데 그걸 제가 해준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예전에 그러면 행정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어디 누가 지금 메모장에 들고 있던 거 잘못 적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누가 기한한 사람도 그럼 잘못했고 결제한 사람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김재섭 의원이 이 사안의 크기보다도 성동구의 그런 행태에 상당히 좀 불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장동영 대표와 회동을 네. 했어요. 네.
왜 하신 거고 누가 제안하신 거예요? 그 서해 수호의 날이라고 이제 대전 네. 현충원에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는데 제 옆자리가 이제 장동혁 대표고 그 옆자리가 정청래 대표셨어요. 네네네. 사실 뭐 제가 여담이지만은 뭐 장동혁 대표 계시고 정청래 대표 계시니까 뭐 농담도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 뭐 연대니 단일화니 또 얘기 나올 텐데 정청래 대표 비슷한 말씀하시길래 제가 민주당이랑 할까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농담이시죠?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오랜만에 이제 봤으니까 예. 식사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하셨고 네. 못할 이유 없죠. 네. 어차피 뭐 선거 아니더라도 야당 간의 협조는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회동이 그래도 제3자가 보기에는 밥 먹었어? 대표이시잖아요. 또 두 네. 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연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저 지난달에 예. 국민의힘 의원 한 5명이나 밥 먹은 것 같고요. 예. 민주당 의원 한 3명 정도 밥 먹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끼리 밥 먹는 게 네. 사실 지금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연대할 거면 이게 뭐 사실 뭐 더 밝은 공간을 살 수 있죠. 그걸 저희가 무슨 뭐 그 밥 먹으면 살려고 뭐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예.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현안들 중에 큰 줄기가 하나가 이제 검찰 개혁 아직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도 있고 선거도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보수 정당의 연대는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번에 25조 추경이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어려운 분을 돕는 형태가 아니라 예. 선거 앞두고 돈 퍼주기 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선거 전술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네.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아, 결국 제가 배운 경제학에서는 예. 돈을 그렇게 25조씩 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물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에 우리가 소비를 보통 하는 게 한 30조 이렇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소비하는 게 30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25조를 풀어버리면요. 시장의 물건 공급은 비슷한데 30조의 구매력을 가지던 나라가 55조의 구매력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물건 파는 입장에서는 널린 게 돈인데 가격을 올려야지. 이게 시장의 기작이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30조 정도의 구매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게 25조를 풀어놓고 물가가 안 오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율 시장도 또 망가지죠. 예,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이클인데 선거밖에 지금 머릿속에 없나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좀 연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슨 방법을 아니 써야 돼요? 이거는 이런 거를 놓고는요. 네. 진짜 포퓰리즘에 찌든 사람들이 아니면은 예. 조국혁신당이든 진보당이든 이런 정당들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도 여기 민주당 정치에 공감하는지 아니면 뭐 이중대 삼중대인지 모르겠지만은 왜 이걸 아무 말 안 합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요즘 보면 이런 거 말하는 게 목소리가 좀 작아 보여요. 자기들끼리 내분 나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개혁신당에서 계속 이런 얘기 뭐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아니 회사가 지금 어려운데 도대체 회식비 뿌리는 사람은 뭐냐 여기서 사장이 이거 지금 회사가 지금 뭐 환율이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휘청이고 있는데 여기서 회식비 돌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 사장이 아니 노조위원장 같아요. 노조위원장이 이런 거 막 화심 사려고 누구 뿌리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회사에 책임 있는 사장이 이렇게 합니까? 근데 지금 그 중동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이제 대통령은 또 긴급 재정 명령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황당한 게 긴급 재정 명령으로 무슨 뭐 이런 사태를 완화하기 해가지고 뭐 유류세를 완화하고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뭐 이런 거에 올인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소비 쿠폰을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네. 자 그리고 뭐 연대 얘기를 또 하나 꺼내자면 네. 예 이준석, 오세훈, 한동훈 연대. 네. 지금 시점에서 이 연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 연대를 한다 그러면은 예. 제가 사람을 좋아하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당의 당수이거나 뭐 이런 분과는 연대라는 게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장동혁 대표랑 제가 마음이 안 맞는 부분이 아마 95%일 겁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네네. 그래도 뭔가 우리 항상 노회찬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이 손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굳이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제가 한국과 일본이 손잡는 걸 하는 거지. 평소에 아무리 다른 생각이 있어도 네. 뭐 일본의 반정부 세력 뭐 이런 데랑 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5.2 연대라는 것을 이제 사실 그 제시하신 언론인들도 전혀 나쁜 마음도 아니고 선의에서 했을 거라는 생각하지만은 뭘 할 수 있다는 건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예. 네. 할 거면 일본이랑 해야죠. 예. 할 거면 일본이랑 하겠다. 네. 정말 일본이랑 평소에 뭐 협력 안 한다 하더라도 네. 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아니면 뭐 외계인이 쳐들어왔을 때 이러면 일본이랑 해야지 뭐 의미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예, 일본의 반정부 세력을 안 하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잠시 후 당당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 3, 4, 5월하면 떠오르는 거? 봄?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떻게?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새롭게 추가 농업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초록여행 떠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성입니다. 오늘은 지민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사고 후 오랜만에 먼 곳에 다녀왔습니다. 전남 장성 숲체원까지 가는 길엔 초록여행이 함께해 휠체어를 타고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경사가 완만한 나노숲길에서 3월의 초록빛 풍경을 마주하니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날의 행복했던 기억을 안고 여행이라는 도전을 계속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대부분 비 오는 수요일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남과 제주에, 밤까지 경남권,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동부, 강원, 충청권 내륙과 전북, 경북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경기 동부나 충청, 전라 권역은 5mm 미만의 비가, 강원과 경상권, 제주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내일은 전국이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이맘때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전국이 14도에서 18도 분포로 무난한데요. 서울, 강릉, 부산, 광주의 낮 최고 기온 17도, 세종, 대전, 대구 16도까지 오르겠고, 오늘 아침에도 비가 오기 전 흐린 하늘 속에 구름이 이불처럼 뒤덮여 있어서 10도 이상의 아침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한령이나 태백 등지로는 1도에서 3도 사이의 낮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괜찮아졌는데요. 오늘 세종, 전북의 대기질이 나쁨 예보고요. 오후에는 중부 내륙과 일부 남동부 지역이 차츰 대기질이 높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늦은 오후나 밤부터 제주와 경기 남부,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1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최순희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민의힘 관련한 질문부터 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뭐 속보가 펑펑 터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정현 위원장이 오전에 이제 사퇴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오후가 돼서 김영환 지사가 이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어요. 지금 경선에 원래 지금 뭐 이러저런 이유로 또 사퇴하신 분이 있고 두 분이 올라가셨는데 추후 속보를 보니까 김수민 의원도 이제 사퇴하고 지금 이 공천 어떻게 돼가는 걸까요? 지금 또 공관위원이셨잖아요. 이시잖아요. 지금 사퇴하신 건가요? 사퇴 같이 했어요. 네. 위원장님하고 같이 우리 전원 사퇴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일단 저희 그 이정현 위원장님께서 그 전남 광주 통합시장으로 저희 국민의힘 대표로 나가시게 돼가지고 적합하지 않다. 공관위원장이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본인이 이제 후보자인데 그래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궐하고 원래는 분리돼서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기초단체장까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보궐 선거는 좀 다르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고 뭐 위원장님 사퇴하신다니까 저희도요 같이 손 들어가지고 같이 그러면 이번 거는 마무리하고 두 번째 보궐을 위한 위원장 다시 선임하자 그런 의견에 모아져가지고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김영환 지사 가처분이 지금 인용이 됐는데 또 주호영 의원도 가처분 신청 결과가 곧 나올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금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서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인용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떤 이유인지 좀 왜냐하면 이제 헌법상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당의 활동, 정당의 자율성, 그리고 공천권에 대한 재량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법원의 침해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뭐 3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를 했다는 둥, 뭐 컷오프나 추가 공모에서 뭐 공정성을 뭐 훼손했다는 둥,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 지금 그러니까 공관위 규정 보면은 공천 신청 공고 및 접수에 어떤 말이 있냐면 1항에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 공고 및 접수 기간을 정한다라고 1항에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이고 뭐 15일 이내 그거는 뭐냐면 전체 공고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그거는 당연히. 근데 스팟으로 할 때는 하루 주고 보통은 빨리 쳐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걸 마치 전체 그런 것처럼 표현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컷오프를 중간에 이제 시킨 거잖아요. 그게 무슨 공정성 훼손이고 뭐 특정 후보를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고 김영환 측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해서 판사가 쓰냐고요. 말이 안 되고요. 사실은 컷오프하게 된 배경은 이미 저희가 여론조사도 했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했었던 거고 실제로 새로운 인물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 그 지역에서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그걸 실제적인 팩트와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임의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이 저는 이번 정부에 바람 불기도 전에 누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권 뭐 땡땡 부장판사가 어떠신 분이었냐? 배현진 의원, 김종혁 위원장 다 인용했던 위원님 그 판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김영환 지사하고 다음에 주호영 의원까지 다 이분 담당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 예측이 인용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국민의힘은 법원 탓할 게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율성 재량권을 존중하는 경향들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그렇게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징계라든지 또는 이번에 공천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나설 정도면 국민의힘이 절차적으로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결정들을 해왔는지를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법원으로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내부로 좀 돌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사에 최초인 것 같습니다. 심판이 선수로 등판하겠다라고 공관위원장을 그만두고 공관위원 전원 사퇴한다? 저는 장동혁 지도부하고 사전에 소통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좀 확인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관위에서 했던 여러 가지 공천 결정에 대한 신뢰도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공천 과정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참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공관위원장인 이정현 위원장의 전남 광주 통합시장 출마에 대한 지금 이 의원님의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가 새롭고 뭐 좋은 지역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 누가 하겠습니까? 오히려 뭐 거의 당첨 확률이 없는 곳으로 나는 간다. 나는 그리고 공관위원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겠다고 손을 들고 나가신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선 그 뜻을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나간다고 하고 여기에 계속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을 다 지금까지 세퍼레이션해서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이번에 그걸 좀 같이 해볼까 이런 시도를 했던 거고 저는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러면 오히려 새로운 공관위원장이 바톤받아서 하면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평소보다 약간 짧아서요. 지금 그 김재섭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분이시죠.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에 다 아는 보도 내용입니다마는 여성 직원과 해외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 그리고 서류에 남성으로 또 썼다. 근데 이제 정 후보 측은 이거 무도한 네거티브다. 이거 성별 오기는 구청 실수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 고발까지 했는데 일단 최 의원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남자로 오기를 했잖아요. 오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 김재섭 의원이 제보받은 것과 실제로 그쪽에서 받은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남자 다 보시다시피 남해서 여기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제보받은 내용이었어요. 물론 생년월일은 개인정보로 해서 가려요.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줄래? 그랬더니 완전 빈칸으로 줬어요. 성동구청에서 구청에서 준 자료 자체는. 그래서 김재섭 의원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거는 너무 의도적이지 않냐. 만약에 이게 숨길 게 없다면 우리가 이거 똑같이 주고 우리가 이거 오기했다 잘못됐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재밌는 게 칸쿤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였어요. 아니 경유지에서 2박 3일 머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김재섭 의원이 그럼 출장 결과 보고서 좀 줄래? 뭐 했어? 칸쿤 가서 2박 3일 동안. 내용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오스틴 미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유했던 거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뭐 가군에서 다군인가? 그래서 승진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정원호 구청장 후보 측에서는 전 구청장이시고요. 지금은 단둘이 해외 출장 관광 아니다. 11명이 함께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별 오기다. 네, 잘못 기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정원호 후보 측에서 해명한 내용은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에는 11명이 참석을 했고요. 네. 참여를 했고 네. 당시에 정원호 구청장과 이 여성 공무원 이외에 그 지방 의원 3인 등등의 총 11명이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이 마치 정원호 구청장과 여성 공무원이 단둘이 어떤 뭐 무슨 여행을 간 것처럼 묘사하는 듯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관계하고 맞지 않고 네. 실제로 이 11명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 전체 실무를 총괄한 담당 그 공무원이었다라고 하고요. 예. 대외적으로 내부의 공문서를 갖다가 이제 이게 그 제출을 할 때는 기본적인 성별, 주민번호 이런 등등의 어떤 개인 정보들은 가리고 제출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예. 지금 동선이 멕시코시티 3박, 메리다 2박, 칸쿤, 경유 2박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칸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휴양지만 딱 도드라지게 발표를 해요. 다른 건 다 빼고 예. 이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이라는 휴양지로 다녀왔다. 뭔가를 상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네. 지금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가 자료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명시적인 허위사실을 발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이런 내용들을 허위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것도 법리상 허위사실 공표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그 캠프 측에서 아마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당 차원에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당 차원에서도요? 예. 예. 저는 그리고 네. 이 제보한 부분들은 아마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최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지금 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칸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멕시코시티에서 분명히 말한 포럼하고 서밋이 있었어요. 예. 그때 11명 참석한 거 맞고요. 네. 근데 11명이 여기 성동구에서 참석한 게 아니에요. 장관도 있고 부처가 있어요. 어딜 가든 한국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각 부처나 각 지자체에서도 모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성동구청에서 딱 2명 간 거예요. 그럼 좋아요. 2명 갔으면 왜 칸쿤에서 2박이나 머무냐고요. 경유지라는 것은 보통 딱 잠깐 찍고 나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미국으로 갔어요. 오스틴으로. 네. 그러면 거기서 또 사람이 많아요. 11명이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네. 성동구에서 간 게 맞고 네. 뭐 대통령께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일을 잘한다 하셨잖아요. 구청장한테. 근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될 줄 상상도 안 했겠죠. 자기 관리에서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솔직히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비리들이 엄청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처신을 잘못했고 이건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 고소고발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님 혹시 또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네. 자, 좀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열려서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일반 증인 103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이 의원님 지금 국조특위 의원이시잖아요. 네. 자, 103분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일반 증인으로 네. 이렇게 많은 수의 증인이 필요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이제 7개의 사건이 있고요. 예. 7개의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각 국조특위 위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증인들을 취합을 해서 각각의 이제 질문 어떤 포인트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국민의힘도 상당수 증인들을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결정한 부분이고요. 예. 저는 지금 국조특위 회의장에서 어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 전차 회의에서도 일방적 주장하다가 퇴장을 해버렸어요. 전차 회의에서는 수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특위다, 불법 국조특위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7개의 사건은 이미 수사가 다 종결됐다. 예. 수사 중인 사건 아니다. 네.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정조사가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법 문헌을 똑바로 봐라. 거기에 보면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금지해놨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런 재판 중 사건도 국정조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국회법 해설서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심지어 제시해주고 설명을 해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그냥 퇴장해버려요. 근데 어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더 이상 못하니까 이해충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당 국조특위위원 중 일부가 과거에 이 대상이 되고 있는 7대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 사건 대리를 했다. 이해충돌이 있다. 국회법상 안 된다. 국회법에는 또 그렇게 사건 대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로 규정해서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 사건 처리의 유불리를 목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관여할 경우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든 진상규명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 주장만 하고 퇴장을 해버리고 있고요. 저희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참여해서 그 의혹이 사실과 다르고 그냥 정도대로 수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면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혹을 해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뛰쳐나갈 거 아니고 정쟁화시킬 게 아니라. 최 의원님 반론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7개의 사건은 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섞여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나 다양한 예전의 사건까지 다 끌어들였고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이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수사가 종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7개의 사건 중 이재명 대통령과 다 관련돼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전혀 그 팩트하고 맞지 않죠.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그 통계 조작 사건이라든지 부산저축은행 언론인 명예훼손 윤석열 명예훼손했다고 기소된 사건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이 민주당과 관련된 일이고요. 어떤 관련성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어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지금 대장동 항소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걸 기소 조작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 의견들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은 조작 기소처럼 지금 다 몰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직인 103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검사가 40명입니다. 검사 왜 불렀습니까? 거기서. 이들한테 실제로 공소를 취소하라는 저는 압박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40명 다 불러다 놓고 무더기로 불러다 놓고 계속 너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계속 그러면서 너 잘못됐어. 공소 취소해. 지금 그게 이 국조특위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하는 바는 분명히 그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작 기소의 이런 프레임으로 진실을 다 덮으려는 거. 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저는 이게 무슨 국조냐. 저는 사법농단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네, 말씀하시죠. 제가 법률가를 변호사를 하면서 과거사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뤄본 변호사 중에 한 명인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정말 고문, 구타, 가혹행위, 영장 없이 불법 체포 구금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 국가 폭력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고 제가 최근에 그런 사건들을 하면서 그분들은 60대, 70대, 80대 연로하신 분들이 됐어요. 젊은 청춘 시절뿐만이 아니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이 망가져졌습니다. 그 당대에
그렇게 국가폭력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국가폭력을 행사했던 그 당대에 누구라도 나서서 그 진상을 드러내고 그런 재발을 막았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런 인생의 피해를 봤을까? 저는 조작기소 의혹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는데요. 이 사건들에서 검찰이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고 시정할 건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책무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과거와 같은 반복된 행태를 한다라고 하면 그걸 계속 그냥 놔둘 겁니까? 만약 의혹이 없다라고 하면 들어오셔가지고 의혹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국민의힘 관련 사건을 안 한다라고 하시는데 윤석열 정치검찰이 국민의힘 안 건드렸으니까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있으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할 때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때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처리됐어요. 아니 이 의원님 되게 좋은 얘기 하셨는데 좋아요. 그러면 그런 피해받았던 우리 국민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그거에 대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거를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오냐고요. 아니 진짜 훌륭한 변호사세요. 정쟁화는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고요. 아니죠. 여기서 7개를 저희는 그래서 준 이렇게 거는. 합니다. 국조특위에서 7대 사건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치검찰이 민낯은 7대 사건 한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무부 내에 검찰의 과거사 청산 기구를 신속하게 만들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10월 2일 새로운 조직인 공소청으로 넘어가야 된다. 과거 검찰의 구태와 과오를 그대로 끌어안고 공소를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국조특위 이외에도 법무부 차원의 과거사 청산 조직을 검찰 과거사 청산 조직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법안도 발의돼 있고요. 두 분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걸 충분히 이해하는데 또 저희가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주제를 또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한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담당을 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인데 지금 진술 회유다 아니다. 입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최 의원님에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모든 신문, 사설 저희가 주장하는 바 딱 한 가지입니다. 짜집기 하지 말고 그러면 전문을 공개해라. 그러면 맥락이라는 게 있고 이 사람 정말로 우리 박상용 검사가 회유하기 위해서 했냐. 이거는 국민이 판단하면 될 문제다. 너무 명확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배경을 한번 보자고요. 서민석 변호사가 이거를 왜 3년 전까지 침묵하고 몰랐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았다. 이거부터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번에 청주시장 후보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마치 종용한 것처럼 본인이 했던 거죠. 변호사로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살리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짜집기로 갑자기 찾았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나왔던 걸 가지고 지금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자꾸 호도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전문 공개하면 된다.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의원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얘기고요. KBS 단독 보도한 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써먹을 수가 없는.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300만 불은 결국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짜깁기를 했습니까?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 어디에 짜깁기가 있어요? 우리가 조작을 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요. 어제 국정조사 특위장에서 짜깁기 한다고 해서 전문을 다 우리가 전용기관이 공개를 했는데 그중 일부가요. 그냥 생짜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박상용 검사가 이런 발언도 하고요. 심지어 박상용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건까지를 들먹이면서 지금 당시에 이제 당은 이 이화영 개인 비리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 쟁점화 하기도 어려워서 나중에 사면이나 이런 부분들로 구제받기도 어렵다. 계속 이렇게 갈 거냐라는 취지로 계속 전화 통화해서 이렇게 계속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적박이라고
과거 박상용 검사가 통화를 통해서 했던 자기의 발언이 네. 지금 현재의 박상용 검사가 나와서 해명하는 내용들을 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 어디에 우리가 없던 말들을 들여놓고 심지어 박상용 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 자기 뜻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안 나오니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고까지 통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네. 그거 아니고 사실 KBS 사실 보도에 이 말이 있어요. 네. 아까 KBS에서도 이 얘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박상용 검사에게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2차례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있다는데 왜 그거를 부정을 하십니까? 이것도 KBS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네네네. 아니, 그거는 진술이에요, 그냥. 진술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진술 있고 난 이후에 이 통화가 있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앞뒤 맥락을 보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서 앞뒤 변호사가 맥락을 제가 설명해드리면 네.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내용의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상용 검사가 여전히 추가적인 자백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왜? 당시에 이재명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상용 검사가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써먹을 수가 없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고 있는. 네.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직접. 네네.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공익제보자니 보석이니 추가영장 청구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직접 전화해가지고 먼저 전화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상용 검사가 실제로 거기 나와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짜집기다. 그런 의도가 아니다 하고 본인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말이 보면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2차례 보고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나는 그거를 질의한 거다. 이 얘기까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가 다 지금 그 녹취를 바탕으로 서로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점에서 지금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또 공개하실 계획도 있다라고 네. 이미 전용기 의원이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더 내용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추경 예산안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최고 1인당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이 부분인데요. 자,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최 의원님? 지금 70%면 3만 8천만 명한테 주는 3,800만 명한테 주는 겁니다. 전 국민한테. 그것도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주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포퓰리즘이다. 지금 물가 엄청 오르고 있고요. 아시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다예요. 그러면 돈을 풀게 된다. 그러면 국민의 삶이 과연 좋아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는 훨씬 안 좋을 거예요. 네네. 지금 그래서 OECD에서 한국 성장률 지금 낮게 다시 내려버렸잖아요. 1%대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2.7%가 됐어요. 그럼 1.7, 2%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뿌림으로써 저는 경기와 국민들의 경제가 훨씬 안 좋아질 거다. 추경 필요합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특정 계층 지금 전쟁이나 진짜 전쟁 만약에 전쟁을 위한 그 돈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쓰임새 있게 써야 된다. 저는 이거 선거용으로 뿌리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원님 마지막으로 반론해 주시죠. 일단 팩트와 관련해서는 70%가 3,800이 아니라 3,300만 명이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이런 지원을 하더라도 물가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이미 동참을 했고 동참을 해서 논의 과정에서 4월 10일 날 합의 처리하기로 이미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추경이라고 얘기될 정도의 긴박한 민생과 산업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부분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까지 전남과 제주에, 밤까지 경남권에, 오후부터 밤 사이는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권 내륙과 전북, 경북에 비가 오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충청, 전라 권역은 5mm 미만, 강원과 경상권, 제주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보됐고요. 그리고 비가 오지만 낮 기온은 이맘때를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부산, 광주의 오늘 낮 예상 최고 기온이 17도, 세종, 대전, 대구 16도 등이고요. 당분간 일교차는 크겠고 기온은 이맘때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세종과 전북의 대기질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 내륙과 일부 남동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오후에는 차츰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늦은 오후나 밤부터 경기 남부, 충청,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시작돼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고 동쪽은 주말 오후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가 가득한 곳이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4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KBS 사회부 법조팀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 곧 들어오실 텐데요. 앞서 계속 언급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백을 대가로 보석을 언급하는 통화 녹취록을 직접 취재한 기자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S 사회부 법조팀의 김태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앞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이준석 대표라든가 최수진 의원, 이용호 의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취재를 직접 하셨으니까요. 녹취록 2개가 지금까지는 공개돼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토요일부터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 두 분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박상영 검사의 대화가 보통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통화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전체 맥락에서 이 부분이 의미를 봐도 가장 핵심적이다.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보도를 했고요. 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예. 앞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 이거 이제 박상영 검사의 발언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 이것 역시 박 검사의 발언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300만 불은 결국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다.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필요하다. 자백이 써먹을 게 없다. 네. 이런 발언들이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전용기 의원이 국회에서 새로운 녹취도 좀 추가로 공개를 했었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것도 이제 박 검사의 발언입니다. 예.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 서 변호사께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하시냐? 그게 아니면 진짜 10년에서 시작한다. 저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지 않겠어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이고요. 네. 앞으로도 더 공개될 내용이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서민석 변호사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지금 공개된 두 건은요. 일단 그 통화를 녹음한 측은 서민석 변호사 측인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지금 현재 공개된 게 몇 분 정도 분량일까요? 시간상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공개된 거는 저희가 파악한 이게 통화가 이제 여러 건이다 보니 조금씩 다른데요. 예. 저희가 최초한 보도도 한 5, 6분 정도 되는 분량의 통화였고 예. 어제 또 새로 공개된 저 발언도 대략 한 4, 5분 정도 되는 통화의 부분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공개된 것만 해도 지금 최소 10분 이상의 통화가 지금 공개가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박상현 검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통화가 사실은 되게 다양하게 논의되는 과정이었다. 수십 통의 통화 중에 일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녹취는 이보다는 사실 분량은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우리 김용 기자 지금 스튜디오에 왔는데 직접 박상용 검사 만나서 박 검사의 입장도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 검사 입장은 뭔가요? 일단 박 검사는 2시간 넘게 가장 요지는 뭐냐면 자신은 조작가 그리고 압박은 없었다라는 게 골자였었거든요. 예. 먼저 일단 변호인의 변론 방향 제안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고 응대한 거고 그거를 제안했던 것도 먼저 서민석 변호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는 그 거래를 한 적도 없었 뿐더러 지금 현재 그 녹취가 나온 부분들은 좀 네. 발췌 형식이고 그리고 임의로 편집하고 악의적 부분이라고 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박 검사가 지금 말한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변호사가 아니고 법조인이 아니니까요. 변호사가 변론의 방향에 대한 자안을 하면 검찰은 설명하고 응대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말씀처럼 이번 사건은 좀 더 특수 사건이고 좀 정치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더 검찰로 봤을 때는 좀 할애하는 공력들이 좀 더 많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충분히 어떤 것들을 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좀 더 공력을 들여서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소위 만약에 지금 좀 나왔던 워딩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수사를 지금 자기가 맡고 있다 하거나 그러니까 본인의 수사 파트가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랑 좀 계속 자백을 좀 더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그 좀 맥락상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박 검사 쪽에서는 이 공개된 분량을 갖고 일단 짜깁기다. 그다음에 의도를 가진 편집이다. 또 막 박 검사 측이 직접 한 말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악마의 편집이다. 네, 반대하는 쪽의 말씀이 있죠.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이제 취재를 하셨으니까 두 분이 자, 김용희 기자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검증을 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기사를 쓴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 뭐 민주당과 서민석 변호사 아니면 또 저희가 공개했던 것들에서는 저희가 다 일단 확보해 놓은 상태로 사전에 취재를 임했었던 거였고요. 예. 네. 그리고 일단 저희 법조팀이 저도 포함해서 이 쌍방울 사건이 2022년부터 있을 때도 본격적으로 하고 23년에 이제 소위 뭐 연어 술 회유 의혹이 있는 제기되는 시점 그리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두 번의 뭐 지시 보고를 했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당시에 계속 취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 공판에도 저희가 좀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맥락과 그때 취재했을 때 내용들을 지금 이번에 그 녹취 파일과 함께 좀 비교 검증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충분히 이제 그때는 좀 이제 지금 현재 서민석 변호사는 지금 이제 좀 청주시장 뭐 예비 후보라면서 이제 정치적인 신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일단 그런 정치적인 걸 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그때 말했던 것들과 그런 것들을 그때 좀 비교 검증하면서 충분히 합리적이다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의혹을 좀 제기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시점을 역산해서 계산하면 2022년부터니까 벌써 한 4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 통화를 녹취를 공개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하신 건 전혀 아니시잖아요. 맥락을 충분히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자, 김태훈 기자.
여기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결국은 진술을 회유했느냐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형량을 거래했느냐. 이제 이 두 가지가 현재 시점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형량 거래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지금 취재 이 시점까지 했을 때 좀 파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박상영 검사 같은 분은 그러니까 현재 해명은 박상영 검사의 해명은 네. 이런 제안을 본인이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변호인 측이 이런 제안을 해와서 본인은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 김용훈 기자가 직접 만나러 갔을 때도 그런 부분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이 그러니까 거짓이라거나 어떤 허위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증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누가 제안을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지적하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점 네. 이탈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네. 취재팀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거래를 누가 먼저 제안을 했다. 누가 응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라요. 실제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진술을 회유한 사실이 있는가. 회유를 시도했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검사가 먼저 직접적으로 제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변호인이 지금 우리가 이런 진술할 테니 조금 좀 봐주십시오. 조금 우리의 형량을 좀 낮춰주십시오라는 제안을 했을 때 역으로 그럼 검사가 그걸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러면 이런 걸 좀 해봐. 아니면 이건 됐고 예를 들어 A는 됐고 B가 필요해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이번 네, 사안이 가정이죠. 아니라. 근데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어떤 형량 거래나 어떤 부적절한 봐주기라든가 이런 게 가능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을 누가 했는지 여부보다는 네. 실제로 두 사람의 통화,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가 더 중요하고 이번 저희 보도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저희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두 분의 통화와 이런 녹취록을 또 확인해 보고 그리고 또 방금 김영훈 기자가 얘기를 해줬지만 저희가 이거를 지금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녹취록 하나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년간 계속 취재를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마침 어떤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 녹취가 확인이 되면서 이제 예. 보도를 시작을 한 거고요. 예.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저희는 이 보도를 누가 제안했는지보다는 실제로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데 조금 더 주안을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제안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러면 녹취록 공개를 보도를 접한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김 기자?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의 어떤 회유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의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또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예. 박상영 검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15년 이상의 선배고 법조인이고 충분히 내용을 잘하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모두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서민석 변호사는 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대리하는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인이니까 예. 변호인의 하는 일은 뭡니까? 이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호인은 어떤 자기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변론을 해볼 수 있겠죠. 다양한 제안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적절한 제안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변호인은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예. 다만 그럼 그걸 받는 검사는 이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 좀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러면 검사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러니까 네. 수사를 직접 진행한 사람이 이 판단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개혁부터 다양한 이제 이 검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진 상황인데 예. 실제로 이 내부에서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상황을 끌고 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는가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봤으면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자,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수사의 공정성이 과연 지켜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고
이 통화 녹취록의 내용을 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자, 현직 검사가 피의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하기에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설명이나 거절을 한 건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박상용 검사의 해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 변호인 측이 어떤 제안을 먼저 해왔고 네네.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형 조건이라든지 일반적 법리를 좀 일반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해줬다. 그리고 제안은 거절했다. 이렇게 이제 계속 해명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예. 이 기소 단계에서 이 진술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 공소장에 포함되진 않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로 기자의 시선에서 저희도 이제 법조인이 아니니까요. 예, 예. 일반 국민을 대변하는 기자의 시선으로 보자면 예.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어떤 제안에 대해 거절을 한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게 심지어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셨다면 그러면 이렇게 거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제안은 좀 부적절하니 뭐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제안은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게 이제 명시적인 거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확보한 녹취록에서 지금 저희가 들려드린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지금 박 검사의 취지는 약간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금 아까 거절은 거절이지. 그러니까 너의 제안을 받아주진 않겠어. 근데 그 취지가 이 정도는 조금 부족해. 너의 자백으로 써먹을 수가 없어.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 녹취록에 기반한 말인데. 네네네. 그렇다면 자 그럼 이거를 구속된 피의자 지금 자기 구속이 된 상황이에요. 자기 네네. 신병까지 제한된 상황에서 저 검사가 하는 이 정도로는 부족해. 써먹을 수가 없어. 이런 취지를 이거는 부적절한 제안이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취지의 거절을 받아들일지 혹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조금 더 뭔가 더 진술을 해야 되는구나. 나의 지금 진술이 부족했구나라고 느낄지를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역으로 네. 피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 이런 부분은 조금 검사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앞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영 검사 간에 전화 통화가 수십 통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일반적입니까 이것도? 수십 통으로 변론을 하고 검사하고 통화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일반적이다 일반적이지 않다를 뭐 칼로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제 알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사건이 있고 더 큰 사건이 있고 작은 사건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일단 이 대화 내용을 보면 네. 어떤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행위, 어떤 혐의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어떤 사실에 대해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 어떤 이 지금 진술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뭐 필요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변호인과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두 분은 공모관계인,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검사의 시선에서는 공모관계인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공모관계인 사람의 뭘 어떻게 적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가 조금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건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서 이제 법 쪽에 물어보면 예. 이런 지적들도 있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법무부에서 2020년인데요. 이 전관 이후 뭐 이런 근절 대책을 내면서 이 전화 변론을 좀 엄격하게 관리하자 이런 취지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전화 변론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 네. 선임계를 낸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그 당시 홍만표 전 검사장 사건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약간 밀실이잖아요. 둘이서 이제 전화로 하는 건 밀실이니까 이런 걸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화로 변론을 원칙적으로는 서면 변론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뭐 전화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전화를 하면 좀 기록도 남기고 대장도 남기고 어떤 취지에 변론했는지 뭐 이렇게 검사가 직접 기록을 남기도록 좀 규정을 강화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 규정의 취지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은밀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두 분의 대화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두고 서면으로 하자, 좀 투명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개혁의 방안으로 이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행위를 보면 수십 통의 전화를 했고 지금 이제 서민석 변호사가 밝히지 않았다면
몰랐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투명성에서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네, 그 공개된 내용 중에 뭐 수사를 막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네. 김용훈 기자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수사를 맡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현 검사도 저희한테 일단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결재권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수사가 아닌 다른 이제 좀 피해자의 별건 수사와 다른 수사들은 이제 또 다른 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고 있지 않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게 약간 뭐랄까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위에 결재 라인들이나 좀 이제 거기 지시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합의나 아니면 그런 정도의 수사 보고가 있었어야지 박상현 검사 혼자 개인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게 좀 더 초점이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좀 일반적이진 않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지금 이 사태를 계기로 좀 이런 부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검찰이 뭐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관행이야 라고 좀 얘기하는 분들 목소리가 있거든요. 김 기자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일단 검사는 지금 현재 현행 사법 시스템에서는 일단 경찰은 단순히 수사권이 있고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이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지금 박상현 검사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 좀 형량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어떻게 의율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함으로써 이제 예를 들어 대표적인 쉬운 사례가 뭐 마약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이제 지금 마약을 엄청 공급자 같은 사람들이 총책인데 그 중간에 있는 전달자나 이런 사람들만 잡아서는 의미가 없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좀 설득과 이제 어떻게든 초범인 거를 좀 해서 의율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상선을 올라타서 결국에는 제일 되는 주범을 잡는 것이 어찌 보면 수사에서도 당연히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소 편의주의와 맞물려서 이제 검사들이 이제 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네. 자, 사실 앞서서 우리 김태훈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은 2020년에 전관예우 근절 대책에서 전화 변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서면 변론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수사의 필요도 있지만 이것이 가져올 문제도 당연히 인식을 하면서 관행을 바꾸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개선해야 할 점은 드러난 것 같아요.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말씀처럼 이런 지금 사문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화 변론을 좀 금지한다는 것이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투명하게 당연히 돼야 될 제도적 정책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뇌물죄 같은 특히 이런 어려운 수사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받는 것이 현행 수사 시스템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좀 양지화될 필요는 있고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이번에 지금 3대 특검이 출범했을 때도 3대 특검에서 내란 관련된 수사는 좀 어렵기 때문에 플리바게닝 같은 것들을 그때 거기서 특별법에서 이제 발의가 돼서 거기서는 실행이 가능했던 거지만 여기 현재 시스템에서 검찰에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지금 상황이 닥쳐오면 언제나 이게 검찰의 이제 목덜미를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알려지면서. 그렇군요. 네. 자, 김태훈 기자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치 문제화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화영 전부지사의 재심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까지도 연결해서 지금 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이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얘기죠. 현 단계에서는 굉장히 단언하기 어렵고 워낙 가능성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리적으로만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취재할 때 많이 여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하고 가능성만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재심부터 먼저 볼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면 지금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러면 이게 바뀌려면 결국 재심밖에 없는데 재심의 요건은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재심의 사유는 크게 7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저희가 다 읊어드리기는 어렵지만 그중에 지금 이 사건에서 검토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한 2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증거가 된 증언 등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인정됐을 때 네. 요게 이제 한 가지고요. 네. 두 번째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죄를 지은 것이 확정 판결로 증명될 때 요 정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보면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해 허위가 인정됐을 때라고 보면 지금 요 부분 지금 저희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증거로 쓰였는지 이것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좀 덜 쓰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속된 말로 판단을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는 이걸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네. 이 부분의 죄를 판단할 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사관여 검사가 직무 관련 죄를 지은 것이 확정 판결을 증명될 때 이건 이제 너무 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 앞서가는 얘기지만 그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어제 한 시민단체가 박상영 검사를 에 대해 고발을 했어요.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건 이제 수사기관이 봐야겠죠. 수사기관이 보고 수사를 해서 뭐 재판이 이루어지고 확정 판결이 나온 다음에 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얘기니까 아무튼 이런 두 가지의 엄격한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요건이 있다. 재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네. 그런데 이제 일단 공소 취소 요건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재심보다는 좀 완화된 조금 더 재량에 가까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재심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요건이 규정이 돼 있다면 이제 공소 취소 같은 경우는 그런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지는 않고요. 이제 검찰이 내규 등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보진 못했습니다. 내규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제 공소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이 조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물론 내부적으로도 이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검찰총장 대행이 계시니까 검찰총장 대행이 어떤 판단 여러 가지 뭐 수사팀과 판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도 지금 이 내용 주범과 종범 이런 얘기를 지금 대화를 나눴잖아요. 근데 실제 기소할 때는 공범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됐는데 어쨌든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 지금 논의가 부적절함은 변론으로 치고 이 공소가 부적절했는가는 검찰에서 또 한번 다시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검찰에서 당시 수사팀이 어디까지를 증거로 삼았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어디까지 또 맞다고 봐서 신빙성 있다고 봐서 증거를 삼았고 이를 토대로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할 땐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이제 공소 제기라는 판단을 했을 텐데 지금 이게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이 이해에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도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사회부의 김태훈, 김영훈 기자였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